이제 우리 270페이지를 펴서 소득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득세라는 건 우리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일단 과세 대상 원천이 소득이에요. 소득.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이었고, 우리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 소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우리 자연인인 개인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개인소득세고, 법인인격체라고 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걸 법인소득세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연인인 우리 개인하고 법인인격체라고 하는 법인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달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법을 만들면서 개인에 대한 소득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를 그냥 개인자를 생략해서 소득세법이라고 법을 만든 거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 소득자를 생략해서 법인세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이 두 세법 다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소득세법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하지만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두 개 차이 뜻이 뭐냐면, 자, 소득세법 이거는 소득 원천설이라는 건 여러분이 돈 벌었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소득에 대한 원천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 다녀서 월급 받은 건지, 이자 받은 건지, 뭐 노력해서 어디 상금 받은 건지, 아니면 뭐 로또 당첨된 건지, 길 가다 돈 주운 건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소득의 원천을 먼저 따져서, 그럼 그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얼마를 부과하라고 열거가 되어 있으면 그 세율만큼 세금을 부과할 거고, 세법법전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우리 소득세법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법인세법은 우리 순자산이라는 건 자본이죠.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전부 다 포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이의 과세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깡패가 있어요. 깡패가 동네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달라 그래서 돈을 뺏었어요. 그럼 이제 깡패한테는 돈이 늘어났겠죠. 그럼 이 깡패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냐 봤을 때, 개인이라면 이 깡패의 소득의 원천이 뭔지를 따져볼 건데, 그럼 흔히 그 갈치, 삥 뜯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소득의 원천을 찾았는데 과연 세법법전에 갈치한 거에 대해서는 세율을 얼마 부과해라 적혀 있을까요? 그럴 확률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갈취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깡패가 조직이 되어 있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법인 사업자 쪽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라면, 그럼 방금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돈을 갈취했느냐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이 법인의 돈이 늘어났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해라는 게 우리 법인세법의 방식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소득세법은 그래서 어떤 소득의 원천인지를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리고 얘가 열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건데 지금 현재에 예외적으로 이자라든지 아니면 배당이라든지 이 연금에 대한 형태는 우리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시작이 이제 이자 형태 같은 게 우리 금융상품이 너무 종류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금융상품이.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열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세법법전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또 배당에 대한 상품도 또 막 늘어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펀드 같은 상품이.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연금 상품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을 피해 가지고 이건 세금이 안 나오는 겁니다. 비과세입니다 하면 상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 과세를 하도록 하려고 하면 일일이 다 써야 되니까 위와 유사한 것도 과세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둬요. 그래서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원칙은 열거주의인데 쟤네들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포괄주의 형태를 좀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인세는 항상 이게 회계하고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는 순자산이 증가했죠. 순자산은 자본이잖아. 그래서 법인세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될 건데 회계에서는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수익에서 비용 빼서 단기 순이익을 빼죠. 우리 회계에서는 단기 순이익을. 그래서 얘 둘이의 차이가 나니까 항상 세무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차이가 이것 때문이에요. 순자산 증가하면 세금 부과하겠다는데 우리는 지금 회계상의 단기 순이익 법인세 계산하는 거는 손익계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둘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법의 차이 때문에 회계 기준의 변경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건 나중에 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학술적으로는 이 차이가 5%래요. 5%가 그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 더 많을 거야. 세무조정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번외 미래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우리 이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공부하는 목적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 회사 다니실 때에 여러분 회사에 누군가가 이제 돈을 받아가야 되면 줄 때 이 사람을 어떤 소득으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원천징수 세율이 틀려져요. 그 소득 잘못 잡았다가 상대방하고 싸움도 나요. 난 이 소득인데 왜 이 소득 잡았어요? 그럼 또 잘 아는 사람은 나중에 그거 돌려서 받으세요. 그럼 왜 지금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막 싸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잡아서 해주시면 좋아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우리 교재의 270페이지에 있는 소득세 개념하고 과세 범위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럼 이제 과세 방법이라는 걸 볼게요. 과세 방법. 자, 소득세 과세 방법은 원칙은 종합과세 방식이에요. 종합과세 방식. 자, 종합과세라는 거는 지금 제가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합쳐서 한 번에 세금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낮에는 회사 다니고 저녁에도 딴 회사 다니든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든 저녁에 다른 부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낮에 회사 다닌 것 따로 저녁에 내가 부업한 것 따로 이렇게가 아니고 전부 다 합쳐서 1년 동안 얼마 벌었니 이렇게 해서 세금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종합과세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런 어쩌다 보면 생긴 거 이따 다 공부할 거예요. 얘네들을 1년 동안 번 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당연히 회사 하고 있으니까 배당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 받는 것도 있어요. 기타도 있고. 그러면 저도 제가 번 거에 대한 걸 전부 다 싹 합쳐서 1년 동안 다 합쳐가지고 총 번 거니까 세금 얼마다 이렇게 내는 거지. 하나씩 하면은 높은 구간 당연히 안 맞겠죠. 이 사람이 번 거 전부 다 합치는 거예요. 사람이 번 걸. 자, 이게 원칙인데 우리가 이 돈을 받을 때에 자, 우리가 회계 때에는 그 이야기를 했었죠. 원천징수라는 거. 회계 때. 우리 국가는 돈을 번 사람이 그 돈을 다 받고 그래서 나 이만큼 벌었으니까 세금 얼마 낼게 하고 착실하게 낼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지급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네가 떼고 주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대신 납부하래. 그게 원천징수인 거예요. 그럼 원천징수를 조금 먼저 보게 271페이지 아래에 원천징수 제도가 적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적혀 있죠. 그죠? 자, 그럼 완납적 원천징수하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는데 자,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돈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하고 나면 더 이상 이 돈 번 거에 대해서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서 더 이상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게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 복권 당첨금. 자, 복권에 당첨됐어요. 여러분들이 복권 당첨되고 나서 내년 5월 달에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라는 믿음이 있을까요? 지금 해도 믿음이 없는데 1월 달이면 더 믿음이 없었겠죠. 그래서 국가는 너 이거 번 거에 대해서 3억까지는 20%, 3억 초과하는 건 30%, 지방소득세 별도로 세금 내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 세금 낼 필요 없어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그럼 이거 세금 내고 끝내버린다는 게 납세 의무 종결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일용직 뭐 건설 현장 일하시는 분이 매일 어디서 일할지 모르잖아. 그분이 1년치 일한 거 가지고 내년에 어디서 일했던 거 돈 다 모아서 세금 낼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죠. 그런 거는 한번 세금 내면 끝내버리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세금 한번 떼이면 더 이상 낼 필요 없이 끝내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종합과세 한다라는 거 얘는 내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인 건데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겠다는 건데 얘는 세금 내고 더 이상 세금 낼 필요 없대. 여기 넣을 필요 있나요? 여기 넣을 필요 없죠. 얘는 이거 세금 내고 끝낼 거랬잖아요. 얘는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게 종합과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표현하잖아. 종소세 신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내년 5월 달 되면 엄청 바쁘실 분 많아요. 야근이라는 걸 이제 제대로 해보시고 그럴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8월 달에 휴가 한 보름씩 갔다 올 거예요. 7월 8월에 사람들 나중에 세무사무실 가실 분도 있을 수 있잖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먼저 가 있는 사람들. 야근하는 이야기만 하죠. 야근 1년 중에 30일도 안 돼요. 다 합쳐봐야. 보름에서 길어봐야. 그런데 1년 내내 야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 나쁜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 막 보름씩 휴가 갔다 오고 막 상여 200 받고 뭐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고 야근하는 이야기만 해요. 정말 그 나쁜 사람들이에요. 상반기 바쁜데 하반기는 한가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이제 휴가도 길게 보내주고 그래 하니까 그럼 그때 바쁜 게 이제 5월 달이 클라이막스예요. 이건 모든 사무실이 다 바빠요. 그러니까 세무 사무실들은 그럼 근데 이때 지금 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금 내고 얘는 끝났대. 더 이상 낼 필요 없다는 거잖아.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건 내가 원천징수 당하고 나면 더 이상 세금 낼 거 없다. 복권에 대해서는 내가 복권 10억짜리 당첨됐어요. 세금 내고 나면 이 10억은 여기에 안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완납적 원천징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분리과세라고 불러요. 종합과세에서 분리해서 따로 과세한 거잖아요. 법이 얘는 이거 세금 내고 더 이상 끝내버리겠다고 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분리과세인 거예요. 이거만 내고 더 이상 여기서 내고 나서 종합과세로 들어오지 마. 난 따로 분리해서 세금 부과해라고 국가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분리과세라는 이야기 이제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면 자,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건 원천징수 이후 확정 신고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게 예납적 원천징수예요. 또 이렇게 적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원천징수 이후 확정 신고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닐 때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 떼이죠? 얼마 세금 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사실은. 국가가 간이세액표라는 걸 줘서 얼마 벌고 내 가족이 몇 명이라고 신고한 사람은 얼마씩 떼라고 매년 간이세액표라는 걸 내요. 그럼 일단 그렇게 세금 떼고 나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세금 내야 될 거는 올해 1년간 벌어봐야 알거든. 근데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1월 달부터 세금 떼고 있잖아. 그럼 그랬다가 이제 올해 12월 끝나면 내년 1월 달에 알겠죠? 그럼 1년 동안 번 거 가지고 진짜 내야 될 세금 정리해서 2월 달에 연말정산하는 거예요. 진짜 내야 될 세금 차이 났는데 많이 뜯어갔으면 돌려주고 작게 받아갔으면 더 내고 그게 근로소득 확정신고예요. 연말정산이. 그거 하고 나면 더 이상 세금 낼 게 없어지니까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하죠. 그래서 회사 월급만 받으시는 분은 종합소득 신고 안 하는 이유가 2월 달에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 확정신고를 끝내버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당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서 실제 내야 될 거하고 차이를 조정해서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건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세금 내고 나면 그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고 있는데 전이게 어디 일당으로 알바처럼 전이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당으로 받은 돈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다 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사업소득이나 이런 걸로 빼지 말고 이걸로 빼주세요. 이걸로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유도리 있게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분리과세요. 자, 지금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와 이제 분리과세 이야기했고, 자, 다시 우리 이제 앞 페이지로 와서 271페이지에 또 신기한 글자가 분류과세라는 게 있어요. 참 말이 처음 보면은 조금 헷갈려요. 분리과세, 분류과세. 처음 보니까 조금 헷갈리죠. 분리과세, 분류과세.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속에 있는 것 중에 세금 내고 끝내버리라고 정해놓은 거고, 분류과세는 얘네들 말고 어쩌다 한 번씩 관을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부당하게 세금을 너무 많이 떼인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다 간헐적으로 발생. 분류과세는 우리 생애 간헐적 발생. 저는 소득세를 생애세금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생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게 퇴직소득, 퇴직금, 그리고 양도. 자, 여러분들 양도세 내보신 적 있나요? 제 목표가 양도세 한번 내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내봤어요. 손해보면 손해봤지 차익을 남겨야지 세금 낼 건데 나에게는 하늘이 그런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내봤는데 얘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30년간 한 회사만 다닌 사람이 이제 그만두면 당연히 퇴직금은 엄청 많겠죠. 30년 동안 한 회사만 다녔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퇴직금 받았는데 이 퇴직금을 종합과세 시킨다고 집어넣어버리면 이 사람은 퇴직금의 높은 구간에서는 30, 40%를 떼어버릴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얘만 따로 분류해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2, 30년 산 집이면 당연히 집값은 오르겠죠. 방금 우리 부원장이랑 이야기했는데 엄청 부러운 이야기했어요. 작년에 재작년이었나 어디 분양됐습니다. 영등포에 그 분양가가 5억 얼마래요. 근데 이제 이번 달 12월 달에 입주한대요. 근데 벌써 아파트가 10억이래요. 축하한다 그랬어요. 자, 태어나서 한 번도 못한. 근데 그 사람은 어차피 팔려 그러면 5년 10년 이상 살아야 되나 봐. 그럼 5년 10년 이상 살고 나서 팔게 됐을 때 차익은 당연히 발생하겠죠. 인생에 그런 게 잘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 차익의 40%나 50%를 세금 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세법상 42%씩. 너무 과하죠. 그래서 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만 따로 해가지고 세금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반영 따로 하고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따로 분류해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중에서 따로 분리해서 계산하는 거. 얘 기타예요. 어쩌다 한 번 생기는 거. 얘는 근로소득이에요. 얘네들은 여기에 있는 건데 따로 분리해서 하겠다는 거고, 얘는 첫 시작 분류 자체를 달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건데 그냥 그 해에 돈 번 걸로 합쳐버리면 너무 과하게 세금이 부과되게 되니까 따로 아예 계산을 해버리겠다가 분류과세예요. 자, 그럼 분리과세, 분류과세는 조금 형태가 틀린 거죠. 자, 그럼 이제 개인 단위 주의라고 교재에 적혀 있는데 아래 개인 단위 주의는 우리 소득세는 당연히 원칙은 개인 단위 과세제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나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해서 동업을 해요. 지분은 50대 50으로 동일하게. 그럼 이 가게가 지금 강남에 있다라고 볼게요. 강남인데 1년간 연이익이 1억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거냐라는 건데 우리 소득세법은 누진세율 제도로 높은 구간에 맞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겠죠. 이 정도면 24% 35% 구간 맞아요. 근데 우리 소득세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이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거는 부가가치세 이야기고, 소득세는 얘는 반반이니까 본인 5천만 원 그리고 친구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각각 자기 예를 들어 지금 얘는 강남세무서는 부가가치세만 따질 건데 예를 들어 본인은 용산에 살아요. 친구는 마포에 살아요. 그러면 각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볼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하면 이 사람은 15나 24밖에 구간 안 맞았겠죠. 얘도 그렇게 마포 세무서가 관할 거라는 거예요. 얘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에서 바라보는 거고 소득세법은 주소지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납세지가 소득세법은 주소지고 부가세법은 사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되겠죠. 자,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 많이 가더라고. 보성 녹차밭 가보신 적이나 그 하다 못해 사진이라도 본 적 있죠? 안 가보신 분들 엄청 크게 쫙 평등돼 있잖아. 그게 보성 녹차 조합이 있어요. 전부 다 같이 해요. 그럼 거기에서 그 뭐냐 몇십억씩 몇백억씩 매출이 나요. 몇백억씩 매출이 나고 그럼 이익이 남겠죠. 그럼 거기에 세금 붙이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원래 거기는 그렇게 평단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개인 땅이 있는데 땅만큼 구획별로 지분이 있어요. 몇 마지 자기 거 구자가 있는 것처럼. 그럼 그만큼 다 분산시켜서 그 100억을 벌어도 구자만큼 나눈 후에 그 받아간 그 농민이 자기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지. 그거 다 합쳐서 세금 내면 엄청 많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소득세법인데 세대 단위라고 적혀 있죠. 세대 단위 이런 거예요. 얘가 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5천도 많으니까 3명이서 나눠 가지고 3,300씩 가져가면 세금 작게 내겠네. 바보 아닌 이상 다 생각할 수 있잖아. 1억 벌면 세금 많이 내니까 그럼 뭐 4명 해가지고 동업한다 해가지고 2,500씩 쪼개버리면 세금 작게 나오겠네라는 이건 초등학생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무서는 가만히 안 두겠죠. 그래서 얘가 친구가 아니고 만약에 친척이라는 건 우리 가족, 어머니, 아버지, 뭐 배우자, 동생, 우리 사촌 누가 봐도 얘는 위장이죠. 그러면 그냥 세대 단위로 합산해가지고 이 가지고 계산해버리겠다는 게 세대 단위 과세예요. 이건 동거가족의 소득이 분배된 거 있죠. 우리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것 가지고는 사람 단위로 나누지 않겠다. 누가 봐도 뻔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뻔하지 않느냐. 자, 이게 우리 개인 단위주의고, 자, 두 번째 인적공제 제도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인적공제 제도라는 건 지금 얘는 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얼마만큼은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번 돈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살 수도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녀들 혹은 배우자도 전업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전업주부일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또 뭐 편찮으실 수도 있고, 만약에 나이가 연로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그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 우리는 이 사람도 같이 너 월급으로 먹고 살면 이만큼은 세금 부과 안 할게요. 다 빼줄 거예요. 우리 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 인적 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세는 인세니까. 부가가치세는 물세였죠. 물건에. 소득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인적 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누진과세 제도는 이제 우리 누진과세 제도 아시죠? 제가 35% 구간 만든다고 전부 다 35%인가요? 아니죠. 그 구간에 해당하는 것만이고 그 이전은 24%, 그 이전은 15%, 그 이전은 6% 이렇게 구간 나눠서 받는 게 누진과세 제도죠. 자, 그리고 이제 원천징수 제도는 앞에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었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적혀 있죠. 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는 건 이건 뭐 시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으면서 돈을 지급을 하면 원천징수 해야 될 게 뭐 이자를 주든, 여러분 회사가 배당을 주든, 그리고 우리 근로소득에 대한 걸 주든, 혹은 일용 근로소득 일당을 주든, 혹은 사업소득 중에서 인적 영역 계속적 반복적 공급하는 사람들, 저처럼 학원에서 계속 수업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거나 연금을 주거나, 혹은 어쩌다 한 번씩 주는 것들, 뭐 상금 같은 거, 여러분 회사 경연대회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금 같은 거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은 나중에 뭐 뒤쪽에도 더 자세히 적혀 있는데, 일반적인 근로자는 지급한 달, 귀속달이 아니에요. 지급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가 신고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귀속이라는 건 근무한 달, 귀속월이 예를 들어서 3월이에요. 그런데 지급한 달이 예를 들어서 다음 달 10일이면 2월 10일이면 4월이 되죠. 그러면 원천 징수 이행상 신고는 지급월의 다음 달이니까 5월 10일까지 신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3월 귀속분인데 3월 당월 25일 날 지급하는 곳이 있어요. 말일자도 문제상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말일자는 잘 없어요. 25일 날 주는 데는 있어요. 당월. 그러면 얘는 3월이죠. 그럼 지급월을 기준으로 얘는 4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4월 10일까지. 그래서 지급한 거 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정말 우스갯소리로 당월 지급하는 걸로 점점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근로소득이 지금 이렇게 다음 달 10일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소득이나 이제 이런 거 주는 건 그달에 있었던 그달에 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다음 달에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주다 보면 이것도 신고해야 되고 이렇게 된 것도 왜 신고할 때 기속월 쓰고 지급월을 쓰는데 이걸로 신고해야 되고 이걸로도 신고해야 되니까 두 번 일이죠. 그래서 그냥 이달로 한 방에 모아서 처리해 버리는 게 편하다 보니까 이제 그달 지급으로 바꾸는 회사들도 좀 생기곤 있어요. 아니면 두 번 해야 되거든. 자, 지금 이게 일반 급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연합적 원천 징수죠.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연합적 원천 징수라서 내년 2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할 거예요. 그게 연말정산이에요. 일용 근로자는 그냥 자,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일당직 일하시는 분도 일용 근로소득자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로 볼 거예요. 자, 원천징수 세액 납부 적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반기 납부가 돼요. 반기 납부는 20인 이하의 상시 근로 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반기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되는데 여러분 거래처가 한다 그래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10명 있죠? 그럼 100만 원이에요. 만약 10만 원 정도씩 원진수 할 게 있으면 6개월 되면은 600만 원이에요. 매달 내는 거 힘들어 가지고 6개월 미룬 사람은 600만 원 못 내서 나중에 국세 미납 체납돼 가지고 통장 압류돼서 기장료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상으로 20인 이하의 우리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우리 반기 납부 대상이 된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반기하면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10일 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원징수 이행사항 신고의 반기 납부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납세 의무가 있는데, 자, 이건 그냥 순수 이론상이에요. 납세 의무는 오른쪽에 보시면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글자가 있죠. 거주자, 비거주자. 자, 이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무제한 납세 의무자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띠기 때문에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국내외 모든 소득이냐 국내 원천 소득만 하느냐인데 이 기준은 국내 고소 186일이 기준이에요. 국내에 186일 이상을 우리나라에 체류하면 거주자로 보는 거고 186일보다 작으면 비거주자로 보는 거예요. 국내에 거소 머물러 있는 장소를 거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다 외국 사람이다 이렇게 기준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저도 지금 186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든 외국에서 돈을 벌든 세금을 내요. 그런데 자, 외국 사람들 있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쩌다 한 번씩 와서 돈을 벌면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세금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셨는데 제조하시면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다른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뭐 H2, F4 같은 이런 비자를 받는데 그 몇 년짜리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를 써요. 그걸 가지고 출입국 관리소에 제시를 해야 거기서 그 비자를 내줄 건데 그럼 그거 할 때에 186일 이상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외국 사람도 거주자 의제, 거주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외국인들도 거주자 의제가 되어서 똑같이 외국에서 벌든 우리나라에서 벌든 세금을 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들 손흥민이나 류현진 같은 스포츠 선수들이 185일만
외국에서 공 던지고 공 차려고 나갔나요? 아니죠. 걔네들 지금 한국에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고 외국에 계속 있죠. 걔네들은 이제 거꾸로 비거주자로 보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공 차고 공 던진 거 해가지고 돈 번 거는 그 나라에 세금 내는 거지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요. 그 참 손흥민 그 어린 멋있는 아이가 일주일에 2억을 주급이 2억이라는 아름다운 돈을 한대요. 빨리 손흥민 같은 남자친구를 만드세요. 그죠? 일주일에 2억이면 2주 주급만 받아도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만 일하고 난 평생 쉬겠어. 한 달만 일해도 8억이잖아 그래. 8억이면 라면 한 100년치 사놓고 난 라면 먹고 살 거예요. 자, 근데 계속 그 사람들은 비거주자인데 한국에 와서 CF 찍거나 이렇게 돈 벌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한국에만 세금 낼 거예요. 자기들이 공차고 하는 그 진짜 본업을 외국에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낼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주자 비거주자의 기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과세 기간이 있죠. 소득세법은 과세 기간에 특례라는 게 특별하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자, 예외는 어떤 상이 예외냐면 올해 태어났거나 죽었거나 죽었거나 혹은 이민 간다고 해서 출국하거나 이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회사 다니다가 올해 8월 말에 8월 30일 회사 그만뒀어요. 그럼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 그만뒀다고 난 계속 굶을 거예요. 뭔 일을 하든 딴 회사를 들어가든 내 사업을 하든 뭐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 아니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해도 폐업했다고 해서 내가 끝난 거 아니죠. 그래서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죽거나 이민 가는 거 아닌 이상 끊기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아래 뭐 납세지 적혀 있는데 납세지는 주소지예요. 주소지. 앞에 제가 소득세는 용산에 살면 용산세무서가 내 세금 안 내면 잡으러 올 거고 뭐 친구가 마포에 살면 마포세무서 뭐 여러분들 뭐 영등포에 사시면 영등포 세무서 구로에 살면 구로 세무서가 소득세 내라고 할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될 거죠. 근데 주소지라는 말은 여러분들 주소라고 적혀 있는 곳에다가 주소를 써본 적 있죠? 그거 뭐 쓰는 거죠? 그래서 또 등본상 이런 거 아니에요. 주된 소재지를 쓰는 거예요. 주소는. 근데 주된 소재지가 없잖아. 그럼 고소지를 쓰는 거예요. 고소지는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 한마디로 연락되는 곳 쓰라는 건데 등본상 어디 돼 있는데 어디 써야 돼요? 이런 소리 하면 그 내용 아시는 분들은 무시해요. 아직 쟤는 아직 법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물어볼 필요 없어요. 등본상 소재지 써야 되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를 자주 옮겨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지를. 그래서 주민등록지라고 적혀 있는 거 주민등록지를 써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일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뭐 춘천으로도 보냈다, 속초 보냈다, 창원 보냈다. 소유 시민이한 적은 1년에 한 두세 달 정도 돼요. 그래서 용인으로 보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주소지 물어보면 저 한남동 써요. 거기로 내가 연락 받아야 되니까 이게 주소지예요. 아시겠죠? 주된 소재지가 주소지예요. 자, 이건 시험 문제가 아니라 상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등본은 창원대에 있는데 창원 써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 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너 창원에 우편물 날라가면 볼 수 있니? 그러면서 화낼 거예요. 서울에서. 그죠? 자,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고 아니면 그 장소 일어난 곳이에요. 자, 이제 276페이지로 와서 이제 엄청 중요한 것들을 볼 거예요. 276페이지에 소득세 계산 구조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자, 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제일 위에 보시면 총 수익 금액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제 표현 중에서 소득세법이든 법인세법이든 수익 금액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왔는데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용어 설명하는 거예요. 수익 금액은 유사하게 매출액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계에서 수익하고 개념이 비슷한데 영업수익처럼 이런 개념이에요. 수입금액이라는 건 수입금액이라는 표현이 소득세에서도 쓰고 법인세에서도 쓰는 표현인데 수익금액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그럼 방금 여기 그 아래에 필요경비는 말 그대로 우리 매출 원가나 판관비 같은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경비. 그러면 소득금액은 얘가 영업이익 같은 나의 이익이에요. 자, 글자를 지금 똑같은 게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세법에서 수익금액은 여러분이 가게 장사를 해요. 매출이 얼마였다. 그럼 필요경비는 그 장사한 거에 대한 물건 가격 그리고 월세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 남겼다? 그게 소득금액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용어 이해 가시나요? 그럼 이 소득금액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빼줄게 하는 게 공제죠. 그죠? 지금 우리는 세금을 여기다 부과하면 되나요? 매출액에 세금 부과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익률이 사업자마다 다른데 번 게 틀릴 건데 여기에 세금 부과할 리는 절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세금 부과 안 하겠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득에서 빼줄게가 소득공제예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빼줄게 매입세액 공제였고 얘는 너가 돈 소득금액에서 빼줄게 얘가 소득공제예요. 그럼 소득공제를 빼면 이제 우리 과세표준이라는 표현이 되게 돼요. 이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법 때랑 똑같은 말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할 대상금액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10%였고 0% 10% 소득세는 6%부터 42%까지 누진세율을 곱할 금액이 이 금액인 거예요. 자, 이게 과세표준인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 좌우 같이 이제 공부하려는 건 여러분들 월급 얼마다 세금 떼기 전에 총 월급이 얼마다 매출이 얼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과세표준으로 오는 과정 중에 여기로 오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소득금액 계산하는 걸 지금 세율 과세표준에 곱하기 세율 할 거잖아요. 그러면 세율 곱하기 전 왜냐면 세율을 곱해줘야 산출세액이 나올 거거든. 그럼 이제 세금에서 빼줄게 뭐 이런 게 이제 세액 공제가 될 건데 그건 나중에 볼 거니까 지금 보려고 하는 위치가 여기예요. 세율 부과하기 전 그럼 여기에 소득 금액이 나올 건데 그럼 지금 저와 같이 볼 부분이 세율 부과할 거라고 한 금액 과세표준 구할 거죠. 그럼 과세표준 구하기 전 소득 금액을 지금 구할 건데 그럼 세금 부과하면 안 되는 건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세율 부과할 금액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세율 부과하면 안 되는 금액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 이해가시나요? 지금 소득 금액 구할 건데 여기에서 얘를 구할 건데 여기에서 이쪽 오는 중에 세금 부과하면 되는 애는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얘 가지고 세율 부과할 거거든. 개념 이해가시죠? 지금 이제 이걸 볼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는 원칙은 종합과세라고 그랬죠. 그럼 종합과세를 할 건데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277 근데 용어는 조금 틀리겠을 거예요. 우리 시험용으로 쓰기 위해서 자, 첫 번째가 우리 이자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 소득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정기예금 이자를 받거나 펀드를 해서 펀드는 아니구나 죄송해요. 그 채권 같은 거에서 혹은 보험 넣어서 여러분들 돈을 받거나 하는 것들을 이자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자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100% 그냥 세금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은행 가서 보면 비과세 상품 좋은 거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럼 걔는 세금 부과 안 할 거네. 그래서 비과세가 있으면 빼는 거예요. 비과세가 있으면 금액을 빼야 돼요. 비과세 빼고, 그리고 자 만약에 이자 중에서 국가가 세법이 얘 세금 떼고 더 이상 세금 부과하지 마라고 하는 거, 그게 뭐였죠? 세금 원천 징수하고 더 이상 세금 부과하지 마, 이걸로 끝내라고 한 게 완납적 원천 징수인 분리과세였죠. 그럼 그 세금 내고 끝내버릴 거라 그랬잖아, 완납적 원천 징수는. 그럼 또 세금 부과하면 안 되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세금 부과할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리과세를 빼는 거예요. 분리과세를 빼요. 그리고 만약에 이자 받는 데에 필요경비가 있었다면 필요경비를 빼야 진짜 이 사람이 돈 번 게 나오게 되겠죠. 그게 이자 소득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자 소득 금액. 자, 이 소득이라는 표현하고 소득 금액이라는 표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소득하고 소득 금액은 또 배당 소득이 있어요. 자, 이게 소득의 원천을 따진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종합과세 6개. 자, 그럼 배당 소득에서도 배당 받는데 비과세 배당 상품이 있다면 비과세는 세금 부과 안 할 거니까 빼고, 또 분리과세가 있다면 분리과세를 빼고, 필요경비가 있다면 필요경비를 빼고, 근데 이번에 신기하게 더해주는 애가 있어요. 그로스업을 더하면 배당 소득 금액이 되게 돼요. 배당 소득 금액이. 자, 그럼 여기에 자 보시면 이자하고 배당을 우리는 금융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자하고 배당을. 그래서 얘 둘이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는 표현을 써요. 얘 둘이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얘 둘을 합쳐서.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자 받는 데에 필요경비가 필요할까요? 돈 넣어두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돈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자 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자 소득은. 자, 이론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라고 썼다가 씌우는 거예요. 또 배당 받는데도 필요경비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필요경비는 얘는 지워버릴 거예요. 자, 그로스업이라고 적은 건데, 그로스업은 한국말로 배당 가산세액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거예요. 추후 배당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후 이쪽에 쓸게요. 배당 세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한 번만 과세되도록 하려고 얘를 오히려 거꾸로 집어넣었다가 마지막에 빼주는 방식을 쓸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개념만 아세요? 나중에 뭐 나오면 그로스업이 이거더라 개념만 아시면. 자, 100이라는 돈을 번 회사가 있어요.
난 이 회사의 주주예요. 개인 주주예요. 주주인데 지분율이 20%예요. 그러면 100을 벌었으면 나는 배당을 20을 받을 수 있겠죠. 지분율이 20%니까 100 벌었으면 20을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이해가셨나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첫 번째 이야기인데, 자, 두 번째 생각해 볼게요. 자, 이 회사가 100을 벌었어요. 세금 내야지. 벌었으면 번 거에 20% 세금을 냈어요. 자, 그럼 20만큼은 이제 법인세를 내고, 그럼 남아 있는 이익이 80이죠. 그럼 배당했어요. 자, 배당 얼마 하게 되죠? 80의 20% 거잖아요. 그러면 16을 배당하겠죠. 이해가셨나요? 지금 나의 20%만 지금 배당할 건데 여기에 지금 여기가 16이고 이 부분이 지금 4가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이 차이 나는 이 4. 이 4가 지금 세금을 떼인 거잖아. 원래 법인세 안 냈으면 나는 20을 받을 건데 법인세 내고 배당받아서 지금 나는 16만 받은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또 14% 세금 부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두겠어요? 세금 떼고 왔는데 또 세금 부과시키면 이중과세잖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지금 이렇게 떼고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지금 이거 4예요. 20으로 다시 만들어. 그래서 넌 소득세 계산을 이거 안 낸 법인세 안 낸 걸로 해서 20 받은 걸로 해서 너 소득세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배당세액 공제로 한 번 거 빼버리면 너는 이중과세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얘를 4를 빼버리게 될 거예요. 이 방식이 그로스업 하는 방식이구나. 한마디로 이중과세를 줄이는데 나중에 빼줄 거니까 일단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얘 4를. 그래야지 이 사람이 정말 20 받은 걸로 세금이 제대로 산출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4 빼줄게. 이런 개념이 배당세액 공제예요. 이게 우리 그로스업이니까 얘는 더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더하구나. 나중에 빼주려고. 그러면 한 번 부과한 걸로 되겠죠. 한 번 부과한 걸로. 우리나라 세법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과세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자, 이번에는 사업소득을 볼게요. 자, 사업소득은 얘는 다른 표현할 때 총매출액이라 그래요. 사업소득은 매출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 사업소득에서 비과세가 있으면 비과세를 빼고 분리과세가 있으면 분리과세를 빼고 필요경비가 있으면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 금액이 되게 돼요. 사업소득 금액이. 여기 필요경비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월세나 인건비나. 자, 월세 냈어요. 그럼 건물 임대 사업자의 소득이잖아. 내가 월세 냈으면 그 사람이 돈 벌었으니까 그 사람 세금 내야지. 직원도 월급 줬어요. 직원이 돈 벌었으니까 직원이 세금 내야지. 내가 번 거 아니잖아. 이건 내가 번 걸로 개인 사업자인 내가 번 것만 추려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원천징수에 대해서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사업소득자의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사업장이 없는 타입과 하나는 사업장이 있는 타입이에요. 이 사업소득이라는 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제 뭔가를 공급하는 걸 사업소득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업장이 없는 타입을 보면 저 같은 타입이에요. 학원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요. 저 하루만 수업하나요? 매일 하고 있죠. 이 계속적 반복적 공급하는데 저는 학원하고 고용관계를 유지 안 하고 있어요. 연봉 형성 결렬했거든요. 계속. 그러면 저는 사업소득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사업장이 따로 있나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나요? 없죠? 그런 게 저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앞에 원칙인수 볼 때 특수인적 용역 공급을 해서 이 경우에 사업장이 없으면 이때 원천징수 3%를 해요. 3%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3% 뗀다고 여러분들 일하시거나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3% 떼는 거예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거니까. 그럼 이 3%를 떼면 저는 내년에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사업소 진짜 내 돈 번 거 가지고 얼마 내야 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거예요. 자, 종소세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납적 원천징수일 리가 없겠죠. 제가 3% 떼이고 어떻게 저 돈 많이 못 벌어요. 근데 3%씩 떼가요. 33%를. 그래서 매년 5월 달에 나의 전체 사업을 합쳐가지고 나 이만큼 교선 받았어요. 딱 때려서 그게 다 돌려받아요. 소득세는 진짜 번 돈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사업장이 있는 거 볼게요. 사업장. 자, 여러분이 제가 생각나는 게 옷가게밖에 없어서 옷가게를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이 옷가게에서 돈을 벌면 어떻게 벌죠? 5천 원에 사와서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팔면 5천 원 버는 거죠. 사업소득자 그런 거잖아. 그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그 5천 원 버는데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에 사와서 5만 원에 팔았어요. 2만 원 벌었죠? 이 2만 원 버는데 이 사이에서 나한테 세금 떼갈 사람이 있나요? 물건 사가는 사람이? 말도 안 되죠. 나한테 물건 파는 사람이? 말도 안 되죠.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 당하는 게 없어요. 원천징수,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버는 이익을 자기가 만들어내거든. 방금 3만 원에 사왔는데 4만 원에 팔면 만 원 번 거고 5만 원에 팔면 2만 원 번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지 이 돈을 본인이 만드는데 본인이 원천징수에서 세금 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 자체를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업장이 있으신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내는 것만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희 거래처도 항상 이야기해요. 누구는 돌려받는다는데 저는 왜 내기만 해요? 니는 떼인 적이 없거든.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3% 떼인 적이 있어야 내가 낸 것 중에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건데 이 사람은 원천징수 당한 적이 없어요. 지가 번 돈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거든. 지급하는 사람이 있어야 떼고 주지. 이건 지급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창출하잖아. 부가가치를. 3만 원 산 거 방금 말했죠. 4만 원에 팔면 자기가 만 원 번 거고 10만 원에 팔면 7만 원 번 거고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건데 그 사이에서 원천징수 할 사람이 없죠. 근데 이걸 자 이건 실무적인 거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 시험 목적으로 그럼 지금 사업장이 없는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니까 확정 신고를 해야 되고 사업장이 있는 사람은 원천징수 당할 리 없으니까 뭐 분리과세나 이런 게 있을 수 없겠죠. 얘도 예납적 원천징수죠. 그래서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는 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얘 지금 확정신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론에 나와요. 사업소득자는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무조건. 손해봤든 이익봤든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도 기억하시되 여러분들 나중에 사업소득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원천징수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 벌었다고 신고를 해서 정확하게 그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자들 이거예요. 자, 이게 우리 사업소득이고, 자 그럼 이번에 근로소득을 볼게요. 자, 근로소득을 총급여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급여 명세서를 보면 이 급여에 세금 여러분들이 부과 안 할 비과세 항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급여 명세서에 보면 이거 만들 거예요. 그리고 분리과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같은 거. 자, 근데 여러분 월급 받는 데에 필요경비가 있나요? 월급 받는데 필요경비가? 필요경비는 있어요.
있는데 입증을 못하는 거지. 이 소득의 최고의 맹점이 뭐냐면 대한민국 소득세의 단점이 뭐냐면 저도 옛날에 논문 썼는데 교수님이 찍어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일하거나 나중에 돈을 창출하기 위한 대응 원가는 과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한 거 가지고 몇 년 뒤에 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풀료경비나 이런 것도 기회비용들이 산출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 것만 가지고. 대한민국 제도의 단점이에요. 영국은 그래서 몇 년치를 한 번에 계산해요. 5년치 가지고. 일본도 비슷한 제도로 넣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정도 들어갔겠지, 이 정도 해줄게 라고 해서 그냥 필요경비조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줘요. 근로소득 공제, 필요경비조로 대응시키는 거 옛날 거 소급하고 하는 거 힘드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 경비가 많다는 걸 알아서 그걸 인정 안 하기 위해서 공제제도를 써요. 외국은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 엄청나게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대한민국은 엄청 많이 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럼 이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조로 몇 %씩 공제 빼줄게라는 이야기예요. 500만 원까지는 뭐 7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얘는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 연금소득이 있어요. 연금소득도 비과세가 있으면 빼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비과세 없어요. 연금의 비과세는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빼면 자, 연금 받는데도 필요경비가 있을까요? 연금 내고 싶어요? 타고는 싶은데 내고 싶진 않죠. 그죠? 아니, 저도 엊그제 엄청 슬픈 우편물이 와 있더라고. 소득이 높이 잡혔다고 연금 높이겠대. 야,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 전에서 싸우면 낮춰줬는데 이제는 올랐다고 자기는 잡혔으니까 오른 게 아니면 그에 대한 입증서를 보내면 처리해줄게 이렇게 나와요. 입증서를 못 만들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 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이나 이런 거 다 날리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월세나 대출 이자 갚아야 되는데 연금 내고 있는 건 나의 기회비용 날리면서 이자까지 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도 필요경비가 있는데 입증 안 되기 때문에 연금 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연금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고 연금 소득 금액이 다음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 뭐냐면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게 기타 소득이에요. 자, 어쩌다 한 번 대표적인 게 로또 1등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듣는 것 가지고 저처럼 매일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해주고 강연료 받는다든지 혹은 글 잘 쓰시는 분들 원고 당첨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기타 소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기타 소득 중에서 비과세가 있으면 비과세 빼고 분리과세 있으면 분리과세 빼고 앞에 복권 같은 거 그런 건 여러분들이 복권 당첨돼서 내년에 세금 안 낼 거기 때문에 세금을 세게 한 방 매겨버리고 더 이상 세금 부과 안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 복권 당첨 받는데 필요경비가 있나요? 복권 당첨 받는데 필요경비 있나요? 있지. 1,000원. 로또 1,000원. 1,000원 줘야 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세금 부과할 때 1,000원 빼고 부과해요. 그런 식으로 불로소득은 실제 필요경비만 쓰고 불로소득이 아닌 거 있죠. 여러분들 원고 당첨되는 건 불로소득은 아닌데 입증 못 하잖아. 그럼 추정경비를 인정해 줄 거예요. 60%씩. 그런 식으로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이 되게 돼요. 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었죠. 우리 전체 총수익 금액이라는 게 여기까지 뺀 게 수익 금액이에요. 여기까지 이 세 개까지 이렇게 한 게 수익 금액인데 우리가 표현할 때는 소득부터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소득부터 표현할 거라서 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를 빼고 필요경비조나 아니면 소득 공제가 있는 걸 빼면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비과세, 분리과세를 빼는 목적이 이유가 소득 금액이 과세 표준되어서 세금 부과의 금액을 하는 건데 세금 부과 안 하겠다고 국가가 정한 거나 세금 내고 더 이상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는 빼버리고 나머지만 소득 금액으로 와야 되겠죠. 그럼 지금 있는 얘 이렇게 6개를 다 합쳐서 얘네들을 종합 소득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종합 소득 금액. 얘네들이 이제 종합 소득 금액이라는 거예요. 앞쪽은 종합 소득. 얘네들은 종합 소득, 뒤쪽은 종합 소득 금액. 여러분들 연봉 얼마니 세전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말하면 떼그 말고 전부 다 말하면 얘는 소득을 말한 거고 뺄 거 다 빼고 이야기하면 소득 금액을 말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종합소득의 계산 구조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여기에 살 조금만 더 붙이면서 설명드리고 또 뒤로 넘어갈게요. 쉬었다 합시다.